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는 예기치 않게 홀로 남겨진다. 한때는 온기로 가득했던 집이 거대한 동굴처럼 느껴지고 익숙했던 침묵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찌른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된 김영수 씨의 삶이 그랬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의미 없는 반복이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그는 창밖의 풍경으로만 겨우 알아차렸다. 벚꽃이 피어도 단풍이 붉게 물들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검은 먹구름이 가득했다. 그의 20평 남짓한 아파트에는 아내와 함께했던 수많은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아내가 즐겨 앉던 소파, 함께 읽던 책들이 꽂힌 책장, 그리고 주말 아침마다 토스트를 구워주던 부엌, 모든 것이 생생했지만 그 모든 것에서 온기만이 사라졌다. 영수 씨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다. 해가 뜨면 눈을 뜨고 찬물로 세수를 한 뒤 굳이 챙겨 먹지 않아도 되는 아침을 대충 넘겼다. 한때는 손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의 옆에서 투정 부리며 밥을 먹던 그였지만 이제는 밥솥에 텅 빈 공간만큼이나 그의 마음도 텅 비어 있었다. 아침 7시 50분. 그는 낡은 라디오를 켜고 흘러나오는 뉴스나 가요를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소리라도 채워 넣지 않으면 집안의 침묵이 그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8시 30분. 그는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그의 목적지는 언제나 같았다. 1시간 정도 걸어가서 도착하는 동네 뒷산. 그곳에서 그는 느릿느릿 걸으며 아내와의 옛 추억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아내와 손을 잡고 올랐던 산길, 아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잠시 멈춰 쉬어가던 벤치, 그 모든 흔적들이 그를 과거에 가두었다. 점심은 동네 식당에서 혼자 먹었다. 메뉴는 항상 국밥이었다. 빨리 나오고 혼자 먹기에도 어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밥 한 그릇을 묵묵히 비우는 그의 모습은 마치 고독을 씹는 듯 보였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불쌍하다는 듯한 눈길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는 이미 그런 시선에 무감각해져 있었다. 오후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거나 휴대폰으로 아내의 사진첩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그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때 좀 더 웃게 해줄걸? 영수 씨는 뒤늦은 후회로 늘 괴로웠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는 너무 바빴다. 회사 일에 치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경 쓰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을 등한시했다. 아내가 원하는 건 값비싼 선물이나 근사한 여행이 아니었다. 그저 함께하는 시간, 따뜻한 말 한마디였다는 것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는 그렇게 과거의 굴레에 갇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삶에 작은 파동이 생긴 것은 이웃 아주머니 때문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영숙, 영수 씨의 집 바로 맞은편에 살고 있었다. 영수 씨가 그녀를 처음 인식한 것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였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주변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다. 그의 눈에 영숙 씨는 그저 맞은편 집에 사는 이웃 아주머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영숙 씨의 집 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의 집 앞 작은 정원 때문이었다. 앙증맞은 화단에는 온갖 종류의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봄에는 샛노란 개나리가, 여름에는 탐스러운 장미가, 그리고 가을에는 소박한 코스모스가 가득했다. 그 꽃들은 모두 영숙 씨의 손길이 닿은 것들이었다. 영수 씨는 영숙 씨가 매일 아침 화단에 물을 주고 시든 꽃잎을 솎아내고 잡초를 뽑는 모습을 종종 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조용하고 신중하게 꽃들을 돌보았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을 돌보는 듯 보였다. 영숙 씨 또한 영수 씨처럼 홀로 된 사람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영수 씨는 그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을 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는 오직 아내의 빈자리만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숙 씨는 영수 씨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슬픔을 견디고 있었다. 그녀는 슬픔을 안에 가두기보다는 그것을 밖으로 꺼내어 생명을 피워냈다. 그녀의 정원이 바로 그 증거였다. 꽃들은 그녀의 눈물과 땀을 먹고 더욱 싱그러워 보였다. 그리고 영수 씨는 그 정원에서 피어나는 강한 생명력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부러움이었다. 자신의 삶은 점점 시들어가는데 영숙 씨의 삶은 오히려 활짝 피어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영수 씨는 평소처럼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 우연히 영숙 씨와 마주쳤다. 그녀는 작은 화분 2개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참이었다. 화분 속에는 이름 모를 작은 보라색 꽃들이 피어 있었다. 영수 씨는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습관처럼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에는 어떠한 강요도, 어떠한 동정심도 없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그는 그 미소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홀로 서 있다가 멀리서 피어나는 작은 불빛을 발견한 것과 같았다. 그날 이후 영수 씨는 영숙 씨의 집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정원을 돌보고 같은 시간에 시장에 다녀왔다.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규칙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힘이 느껴졌다. 그녀는 억지로 슬픔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끌어안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듯 보였다. 영수 씨는 그녀의 그런 모습에서 자신이 놓치고 있던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의지였다. 자신은 아내의 죽음 이후 삶의 의지를 완전히 놓아버렸는데 그녀는 그 힘든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든 삶을 지속하고 있었다. 영수 씨는 문득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줬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았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 말은 분명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오만하고 차가운 말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사랑해 라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해준 적이 없었다. 아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그는 그저 덤덤하게 아내의 손을 잡아주기만 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서툴렀던 그는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아내는 그런 그의 곁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생각에 영수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영숙 씨의 정원을 보며 느꼈던 부러움은 이제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깊은 자괴감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변화를 시도했다. 아침 식사를 챙겨 먹기 시작했고 산책 코스를 조금씩 바꾸어 보았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그가 영숙 씨에게 먼저 말을 건넨 것이었다. 어느 오후 영숙 씨가 화단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영수 씨는 낡은 운동화를 끌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심장은 마치 처음 데이트를 나가는 소년처럼 두근거렸다. 그는 겨우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화단이 참 예쁘네요. 영숙 씨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영수 씨는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영숙 씨는 곧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건 없지만 제가 직접 키운 것들이라 애착이 가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따뜻했다. 영수 씨는 그 목소리에 묘한 위안을 느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조금이나마 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막 시작된 어색하지만 따뜻한 인연의 씨앗을 소중히 보듬고 싶었다. 그것이 그에게 남겨진 마지막 삶의 의지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그날 이후 영수 씨의 일상은 미세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가 영숙 씨에게 건넸던 짧은 인사 한마디는 마치 굳게 닫힌 문틈으로 새어 들어온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 빛은 그의 마음속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의 발밑을 비추어 그가 어디쯤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희미하게나마 알려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림자는 때로는 따뜻한 추억으로, 때로는 견딜 수 없는 회한으로 그를 찾아왔다. 밤이 되면 영수 씨는 자주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병상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내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영수 씨를 바라보았고,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랑해라는 말이 혀끝에 맴돌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그러다 아내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나면 그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이 단지 슬픔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남겨진 무거운 죄책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랑해 라는 말 한마디를 끝내 전하지 못하고 보낸 것. 그것은 그의 삶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가 되었다. 그는 아내가 떠난 후 모든 감정을 차단했다. 슬픔도, 기쁨도, 그리고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가능성도 모두 외면했다. 그것이 마치 아내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갔고 그의 삶은 공허한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영숙 씨 또한 홀로 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방식은 영수 씨와는 사뭇 달랐다. 그녀는 슬픔을 회피하거나 억누르지 않았다. 대신 그 슬픔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냈다. 그녀는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작약꽃을 정원에 심었고 매일 아침 그 꽃을 보며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작은 소품들을 집안 곳곳에 놓아두었지만 그건 그녀를 과거에 가두는 족쇄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보물들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빈자리가 주는 외로움이 몰려올 때마다 정원으로 나가 꽃을 돌보거나 봉사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소통했다. 슬픔을 가슴에 품되 그 슬픔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영숙 씨가 택한 길이었다. 어느 날 오후 영수 씨는 평소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때 영숙 씨가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를 발견했다. 영수 씨는 그녀를 보지 못하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습에서 깊은 고독과 슬픔을 읽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을 거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에게 다가갈까 망설이던 그녀는 이내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벤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영수 씨는 그녀의 인기척에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그날 아침의 미소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깊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네요. 영숙 씨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영수 씨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가을이라 그런가 봐요. 이맘때쯤이면 우리 남편이 자주 읊던 시가 있어요. 영숙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읊조렸다. 낙엽이 지는 가을, 고독은 더욱 깊어지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씨앗을 발견한다네. 사랑하는 이여, 그 씨앗을 심어 다시 꽃을 피워야 하네. 영수 씨는 그 시를 들으며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시의 내용은 마치 그를 향해 이야기하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영숙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공감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영수 씨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때 영숙 씨는 가방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영수 씨에게 건넸다. 혹시 모르니 따뜻한 차 한잔 하실 때 쓰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손수건에는 작은 자수꽃이 수놓아져 있었다. 보라색과 연분홍색의 실로 정성스럽게 수놓아진 꽃은 그녀의 정원에 피어있던 작은 보라색 꽃과 꼭 닮아 있었다. 영수 씨는 그녀의 손길이 닿은 손수건을 받으며 당황스러움과 함께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따뜻한 온기가 다시금 그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 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거주춤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다. 영숙 씨는 그런 그를 보며 다시 한번 조용히 미소 지었다. 먼저 갈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영수 씨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손수건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만지작거렸다. 따뜻한 차 한 잔. 그는 이제껏 차가운 물만 마시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삶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여유조차 없는 메마른 사막과 같았다. 그런데 영숙 씨는 그에게 차 한 잔을 권하는 대신 차를 마실 때 쓸 손수건을 건넸다. 그것은 그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따뜻함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작은 힌트를 주는 것만 같았다. 그는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꺼내보았다. 손수건에서는 은은한 비누 향이 났다. 그 향기는 그의 텅 빈 집을 가득 채우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손수건을 든 채로 부엌에 섰다. 그는 찻주전자를 꺼내 물을 끓였다. 아내와 함께 마시던 차는 홍차였지만 그는 지금 홍차가 아닌 다른 차를 마시고 싶었다. 그는 찬장에서 녹차 티백 하나를 꺼내 컵에 넣고 따뜻한 물을 부었다. 차시비 물속에서 천천히 우러나오며 옅은 녹색빛을 띄었다. 그는 컵을 들고 창가로 향했다. 창밖에는 영숙 씨가 정원을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꽃들에게 말을 걸고 조심스럽게 가지를 다듬고 있었다. 영수 씨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따뜻한 녹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는 쓰면서도 달콤한 맛이 섞여 있었다. 마치 그의 삶처럼 그는 씁쓸한 맛이 느껴질 때마다 그 뒤에 찾아오는 달콤한 맛을 음미하기 위해 다시금 차를 마셨다. 하지만 영수 씨는 여전히 영숙 씨에게 다가가는 것이 두려웠다. 그가 다가갈수록 그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가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영숙 씨에게 새로운 상처를 주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의 삶은 이미 엉망진창이었고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삶까지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영숙 씨의 친절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거나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이대로 과거에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의 발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아내의 곁에 머물고 싶어 했다. 이 미묘한 갈등이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김영수 씨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희미한 희망의 빛은 오래된 습관과 깊은 슬픔이라는 먹구름에 가려지기 쉬웠다. 영숙 씨와의 짧은 대화는 분명 그의 삶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지만 그 파동은 그의 고독한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쓰던 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고 오후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새로운 관계를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관계가 결국에는 또 다른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작은 움직임조차도 억누르는 형국이었다. 영숙 씨는 영수 씨와의 어색하지만 의미 있는 대화 이후 그에게 좀 더 다가가고 싶었다. 그녀는 영수 씨가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속으로는 깊은 외로움과 슬픔을 안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부담도 주고 싶지 않았고, 단지 같은 상실의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 작은 위로를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차를 권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따뜻한 음식이었다. 그녀는 그날 오후 정성껏 호박죽을 끓였다. 남편이 아플 때마다 끓여주던 음식이었다. 호박죽에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보살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호박죽을 작은 유리 용기에 담아 조심스럽게 들고 영수 씨의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혹시라도 영수 씨가 불편해하거나 자신의 마음을 오해할까봐 걱정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텅 빈 영수 씨의 집 안을 울렸다. 영수 씨는 낮잠에서 막 깨어난 참이었다. 그는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는 방문객을 거의 맞이하지 않았다. 아내를 잃은 후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그는 일부러 사람들을 멀리했다. 그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영숙 씨가 호박죽이 담긴 용기를 두 손으로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뒤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어르신, 제가 방금 호박죽을 좀 끓였는데 조금 끓였는데 혼자 드시기에는 좀 많아서요. 영숙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남편이 아플 때 자주 끓여줬던 거라. 어르신도 몸보신 좀 하시라고요. 영수 씨는 영숙 씨의 손에 들린 따뜻한 용기를 보았다. 용기에서 피어나는 김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그녀의 친절에 감사하기보다는 왠지 모를 불편함과 당혹감을 느꼈다.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건가? 내가 아프다는 소문을 들었나? 그의 마음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는 이 따뜻한 호의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이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가장 거부하고 싶은 사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슬픔과 약점을 그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아니, 괜찮습니다. 영수 씨의 목소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차갑게 대답했다. 이런 거 받으려고 문 연 거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다 잘 먹고 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숙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순식간에 깊은 상처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영수 씨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한 듯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위로를 전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의 마음은 영수 씨에게 상처로 돌아왔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네요. 영숙 씨는 고개를 살짝 숙인 뒤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따뜻한 용기에서 피어나는 김은 이제는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영수 씨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마음을 방어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방어는 결국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차가운 비수를 꽂았다.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온 영수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건넸던 따뜻한 차 한 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녀는 그에게 삶의 온기를 건네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 온기를 차갑게 내팽개쳤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지 깨달았다. 그는 아내에게도 그렇게 했다. 아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올 때마다 그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다는 이유로 그녀를 밀어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호박죽 용기를 들고 서 있던 영숙 씨의 상처받은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아내가 아프기 전, 그가 무심코 내뱉었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아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가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의 작은 부탁을 얼마나 많이 거절했을까. 그 모든 후회들이 그를 덮쳐왔다. 그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실수가 얽히고 설켜 그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영숙 씨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집 앞에서 멈춰 섰다. 영숙 씨의 집은 조용했다. 화단에는 그녀가 보이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싱그러웠던 꽃들이 오늘은 왠지 모르게 시들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는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그는 그녀의 상처가 너무 깊어 자신과의 만남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영수 씨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한편으로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에 분노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자신을 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체념했다. 그는 다시 예전의 고독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그 고독이 더욱 깊고 고통스러웠다. 그는 텅 빈 집에서 창밖의 영숙 씨의 집을 바라보며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호박죽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가 거절했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가 잃어버린 새로운 삶의 기회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이 정말로 끝났다고 생각했다. 영숙 씨를 밀어낸 것은 그가 세상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낸 것과 같았다. 김영수 씨의 삶은 다시금 잿빛으로 변했다. 아니, 예전의 잿빛이 단순한 공허함이었다면 이제 그의 삶은 회한과 죄책감으로 얼룩진 더 짙은 잿빛이었다. 영숙 씨의 호의를 매정하게 거절한 이후 그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다 오히려 더 큰 상실감을 안게 되었다. 영숙 씨의 존재는 그에게 아주 작은 빛이었고 그는 그 빛을 자신의 손으로 꺼트려 버렸다. 그 결과 그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둡고 차가워졌다. 그의 일상은 여전히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 라디오를 켜고 산책을 나섰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하늘이나 산길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맞은편 영숙 씨의 집을 곁눈질했다. 영숙 씨는 더 이상 아침에 정원을 돌보지 않았다. 아침이면 늘 활짝 열려있던 창문도 이제는 굳게 닫혀 있었다. 가끔 창문이 살짝 열릴 때면 그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그녀가 자신을 발견하고는 다시 창문을 닫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영숙 씨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거절에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는 그녀의 마음속에 깊게 남아 있었다. 영수 씨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사과할 기회를 엿보았지만 그럴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는 우연이라도 마주치기를 바라며 산책 시간을 바꾸어 보기도 하고 시장에 가는 길에 그녀의 집 앞을 일부러 서성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조용해졌다. 그녀의 정원도 그의 마음처럼 생기를 잃어가는 것 같았다. 물을 주지 않은 화초들이 시들시들해지고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영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것은 단순히 식물이 시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마음마저 시들게 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후회로 가득 찼다. 그는 왜 그때 영숙 씨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녀의 따뜻한 호박죽 한 그릇이 그에게 무슨 해가 될 것이라고 그는 자신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슬픔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슬픔을 방패 삼아 다른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밀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내와 함께 했을 때도 그렇게 했다. 아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면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 손을 잡지 않았다. 아내가 함께 여행 가자고 조르면 그는 피곤하다며 거절했다. 그는 아내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고 아내의 따뜻한 마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잃은 후 그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 이제 그는 새로운 기회마저도 자신의 손으로 내버렸다. 영숙 씨는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씨앗을 건넸지만 그는 그 씨앗을 싹 틔우기는커녕 단단히 뭉쳐진 흙더미처럼 굴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굳어버린 돌덩이 같아서 그 어떤 따뜻한 물을 부어도 스며들지 못하고 흘러내릴 뿐이었다. 밤이 되면 그의 괴로움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한테도, 그리고 그 아주머니한테도.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내의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는 그 미소에서 용서보다는 실망을 읽었다. 당신은 여전히 그대로구나. 그 미소가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다. 그는 자신이 아내의 죽음 이후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여전히 슬픔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감옥은 이제 그에게 더 이상 편안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끊임없이 고문하는 지옥이었다. 어느 날 오후 영수 씨는 우연히 영숙 씨의 집 앞에서 택배 차량이 멈춰 서는 것을 보았다. 운전사는 커다란 화분을 내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영숙 씨가 택배를 받았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처럼 환하지 않았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영수 씨를 보지 못하고 화분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영수 씨는 그 화분이 왠지 모르게 자신에게 온 택배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선물해야 할지,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몰랐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무거웠다. 그는 다시 한번 아내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아내는 그의 손을 잡고 힘겹게 말했다. 여보, 나 먼저 가서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 혼자라도 잘 지내야 해요. 아내의 목소리는 흐릿했지만 그 말만큼은 그의 귓가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때 그는 아내에게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지 못했다. 그는 잘 지내기는커녕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고 있었다. 영숙 씨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그는 그것을 거절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영숙 씨에게 했던 행동이 아내에게 했던 행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내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고 영숙 씨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영수 씨는 자신이 깊은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늪은 점점 더 그를 깊숙이 끌어당겼다. 그는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싶었지만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 영숙 씨에게 사과를 하든 아니면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든 그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고 동시에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야 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날 밤 뜻밖의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삶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은 그를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거나 아니면 그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었다. 김영수 씨의 삶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린 작은 배와 같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려 했지만 거센 파도에 부딪혀 다시 깊은 심해로 가라앉고 있었다. 영숙 씨를 향한 그의 서툰 용기는 그녀의 차가운 외면으로 돌아왔고 이는 그의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겁 많은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절망의 끝에 다다랐다. 그는 더 이상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삶은 이대로 끝날 것만 같았다. 그날 아침, 영수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는 몸살이 왔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수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 했지만 현기증이 심해져 찻잔을 놓치고 말았다. 쨍그랑 찻잔이 산산조각 나 바닥에 흩어졌다. 그 소리가 마치 그의 산산조각 난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억지로 몸을 지탱하며 간신히 소파에 앉았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렀고 온몸의 기운이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는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휴대폰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시야는 점점 흐릿해졌고 귀에서는 웅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대로 혼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고 마지막으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창밖의 햇살 아래 반짝이는 영숙 씨의 정원이었다. 아, 내가 그 호박죽을 받았다면 내게도 저런 따뜻한 햇살이 있었을까? 그의 의식은 그렇게 서서히 끊어졌다. 같은 시각 영숙 씨는 정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영수 씨의 차가운 거절 이후 그녀는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르려 애썼다. 그녀는 영수 씨가 자신을 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가 계속해서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며칠 동안 영수 씨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왠지 모르게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고 같은 시간에 돌아왔다. 그의 일상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하지만 어제부터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가 자신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외출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틀째 그의 집은 조용했고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영숙 씨는 망설였다. 그에게 다가갔다가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은 그녀에게 행동을 요구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보다 이웃에 대한 걱정이 더 컸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영수 씨의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지 딩동 지 딩동 초인종 소리가 계속해서 울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불안감에 문을 두드렸다. 어르신 안에 계세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되돌아올 뿐이었다. 그녀는 현관문을 잡아당겨 보았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그녀의 눈에 작은 틈이 보였다. 영수 씨가 외출할 때 사용하던 작은 우유 투입구. 그녀는 무심코 그 틈으로 눈을 가져다 댔다. 어둡고 침묵만이 감도는 집 안. 그녀는 희미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영수 씨였다. 그는 소파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다. 여기 응암동 공공보험번지인데요. 이웃집 어르신이 쓰러지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잠시 후 119 구급대원들과 경찰이 도착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영숙 씨는 문 밖에서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들것에 실려 나오는 영수 씨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손은 축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컥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상처 줬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를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구급차에 올라타는 영수 씨를 향해 외쳤다. 어르신,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구급차 안에서 영수 씨는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을 향해 울부짖는 영숙 씨의 목소리를 희미하게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함께 묘한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이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 영숙 씨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미움,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때 그는 아내의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당신 혼자라도 잘 지내야 해요. 아내는 그에게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는커녕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미안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미안했다. 병원 응급실에서 영수 씨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눈앞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영숙 씨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그의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가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밀어냈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다. 그리고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이제야 비로소 그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잿빛 먹구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작은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병실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김영수 씨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며칠 동안 죽음의 문턱을 서성였다. 의사는 그에게 스트레스와 과도한 슬픔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직면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자신을 돌보지 않았고 그 결과 죽음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보다 그를 더 괴롭게 한 것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아내와 영숙 씨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후회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영수 씨는 병원에서 회복하는 내내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후회로 가득 찼다. 그는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를 수없이 되감아 보았다. 여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는 얼마나 큰 벽으로 느껴졌을까. 그는 자신의 무뚝뚝함과 감정 표현의 서툰 점을 핑계 삼아 아내에게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지 못했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에게 잘 지내야 한다고 간절히 부탁했지만 그는 그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이 두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다. 그리고 영숙 씨,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마음을 건넸지만 그는 그 마음을 차갑게 내팽개쳤다. 그녀는 그를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넓은 아량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마치 어둠 속에 홀로 선 그에게 작은 촛불을 켜준 사람과 같았다.
그는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에 비해 자신이 얼마나 겁쟁이였는지를 깨달았다. 퇴원 수속을 마친 영수 씨는 병원 문을 나섰다. 며칠 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의 잿빛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후회와 함께 강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굴레에 갇혀 살지 않기로 했다. 그는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영숙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삶을 충실하게 살기로 다짐했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곧바로 영숙 씨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었다. 그는 영숙 씨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영숙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그의 퇴원 소식을 이미 알고 있는 듯 그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직 그에 대한 경계심이 남아 있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퇴원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영숙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영수 씨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그녀에게 미안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입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여전히 서툴렀다. 박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영수 씨는 겨우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영숙 씨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녀는 영수 씨의 사과를 기대하지 않았던 듯 조금 놀란 표정이었다. 괜찮아요. 어르신이 아프셨던 것 뿐인데, 뭘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저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그걸 몰라보고 오히려 상처를 줬어요. 영수 씨는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아내가 죽은 후 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그게 아내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를 잊지 않고 평생 슬퍼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제 슬픔에 갇혀 주변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다. 영숙 씨는 영수 씨의 진심이 담긴 고백을 들으며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슬픔과 후회가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슬픔을 공감했다. 그녀 또한 남편을 잃은 후 그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슬픔을 안으로 가두지 않고 밖으로 꺼내어 꽃을 피워냈다. 영수 씨는 그 슬픔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파괴하는 쪽을 택했다. 어르신,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어르신이 괜찮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걱정했어요. 영숙 씨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말은 영수 씨의 가슴을 깊게 울렸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비난이나 원망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괜찮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영수 씨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아주머니께 어떤 식으로든 보답하고 싶습니다. 영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숙 씨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보답이라니요? 그저 앞으로 아프지 않고 잘 지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영수 씨는 문이 닫힌 자리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는 그녀가 그를 용서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만에 돌아온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영숙 씨의 따뜻한 말과 미소가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삶의 길을 걷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아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증명이고 동시에 영숙 씨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될 것이었다. 김영수 씨의 삶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영숙 씨의 집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회한과 슬픔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구해주었듯이 이제는 자신이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이자 저희 아내에게 하지 못했던 진심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퇴원 후 자신에게 사과를 하러 왔을 때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다시금 자신을 밀어낼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접근을 피했고 그녀의 집은 다시금 조용하고 폐쇄적인 공간이 되었다. 영수 씨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어떤 부담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로 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영숙 씨의 정원을 돌보는 것이었다. 그녀의 정원은 그가 그녀에게 호박죽을 거절한 이유로 관리를 받지 못해 시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녀가 외출하기 전에 그녀의 정원으로 향했다. 그는 조용히 잡초를 뽑고 시든 꽃잎을 솎아내고 물을 주었다. 그는 그녀의 정원을 보며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고 시들어가는 희망의 꽃잎을 다시 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영숙 씨는 처음에는 그의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정원이 다시 생기를 되찾는 것을 보며 그녀는 영수 씨가 한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집 문에 걸려있는 작은 고장난 문고리를 고쳐주거나 떨어진 우편물을 몰래 주워 문 앞에 놓아두었다.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그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상처가 아물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그의 행동은 마치 비온 뒤 무지개가 피어나듯 서서히 영숙 씨의 마음속에 따뜻한 빛을 드리웠다. 어느 날 오후 영수 씨는 정원을 손질하다가 우연히 마당으로 나온 영숙 씨와 마주쳤다. 그녀는 그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예전처럼 피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보다는 궁금증이 서려 있었다. 어르신? 왜 매일 이렇게? 제 정원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영숙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침묵 끝에 나온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영수 씨는 흙이 묻은 손을 닦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실했다. 박 아주머니? 아주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살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주머니께 상처만 주었죠. 저는 아주머니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요. 영숙 씨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그의 옆에 있는 작은 벤치에 조용히 앉았다. 영수 씨는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의 심장은 다시금 두근거렸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가장 깊숙한 상처를 드러내 보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께 차갑게 굴었던 건 아주머니가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슬픔에 갇혀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저는 일에만 매달렸죠. 아내가 보고 싶다고 해도, 같이 있고 싶다고 해도 저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를 외롭게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아내는 죽기 전까지 저에게 사랑해 라는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괴로워서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셨을 때 저는 조묘종이 아주머니가 저를 동정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불쌍해서 저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저는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싫어서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차갑게 내팽개친 겁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억눌렀던 슬픔을 이제야 비로소 밖으로 쏟아냈다. 영숙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도 물기가 서렸다. 그녀는 영수 씨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했다. 그녀 또한 남편을 잃은 후 그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밖으로 꺼내어 꽃을 피워냈고 영수 씨는 그 감정을 안으로 가두어 자신을 파괴했다. 영수 씨는 말을 마친 후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털어놓은 후의 후련함과 함께 그녀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했다. 영숙 씨는 긴 침묵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르신? 저도 남편을 잃은 후 한동안 그랬어요. 제 삶이 끝난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렇게 살면 먼저 간 사람이 더 슬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미소는 그에게 어떤 비난이나 원망도 아닌 깊은 이해와 공감을 담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께 호박죽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아주머니께 새로운 삶의 온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영수 씨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건 제가 아주머니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주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제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영숙 씨는 그의 손에 들린 봉투를 바라보았다. 봉투 안에는 고급스러운 차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정성 어린 마음에 감동했지만 아직은 그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흔들었다. 어르신? 그 마음만 받을게요. 하지만 아직은 제가 이걸 마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영수 씨는 그녀의 솔직한 거절에 조금 실망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아직은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녀가 그 따뜻한 차를 마실 준비가 될 때까지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기다려줄 것이다. 김영수 씨의 꾸준함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그는 영숙 씨의 거절에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솔직한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의 상처가 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려주기로 했다. 그는 매일 아침 그녀의 정원을 조용히 돌보고 고장난 곳이 보이면 묵묵히 고쳐놓았다. 영수 씨의 행동은 그녀에게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진심을 전달하고 있었다. 그의 진심은 마치 겨울을 이겨낸 햇살처럼 서서히 영숙 씨의 굳게 닫힌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영숙 씨는 매일 아침 창밖으로 영수 씨를 지켜보았다. 그는 이제 예전처럼 무뚝뚝하고 외로운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등은 더 이상 굽어있지 않았고 그의 손길은 정성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정원을 돌보는 모습을 보며 그가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과거의 슬픔에 갇혀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진심은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상처들을 서서히 씻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느 날 오후 영수 씨가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려 할 때 영숙 씨가 그의 집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꿀떡이 담긴 접시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르신, 잠시만요. 영수 씨는 깜짝 놀라 멈춰섰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넨 것은 처음이었다.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드셔보세요. 영숙 씨는 꿀떡 접시를 그에게 내밀었다. 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접시를 받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 없었다. 그저 깊은 이해와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박 아주머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그는 꿀떡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꿀떡은 달콤하고 따뜻했다. 그것은 마치 영숙 씨의 마음 같았다. 어르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차 한 잔 대접할게요. 영숙 씨의 제안에 영수 씨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망설였다. 괜찮습니다. 제가 아주머니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요. 영숙 씨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부담이요? 아닙니다. 어르신이 드리고 싶었던 그 따뜻한 차? 제가 이제야 마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그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비난이나 원망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진심을 기다려 주었을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수 씨는 그녀의 뒤를 따라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집은 작고 아담했지만 온갖 꽃들과 식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거실에는 그녀가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고 낡은 소파 위에는 그녀가 직접 뜬 뜨개질 담요가 놓여 있었다. 집안 곳곳에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닿아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정원이 그녀의 마음을 보여주듯 그녀의 집이 그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만 같았다. 영숙 씨는 주방으로 가서 찻주전자를 꺼냈다. 그녀는 찻주전자 속에 따뜻한 물을 붓고 작은 찻잎을 넣었다. 찻잎이 물속에서 천천히 우러나오며 은은한 향기를 풍겼다. 그녀는 차를 두 잔에 나누어 따르고 그중 한 잔을 영수 씨에게 건넸다. 어르신, 따뜻한 차 한 잔 하세요. 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 담긴 찻잔을 받았다. 찻잔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찻잔을 들고 영숙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과 함께 눈물이 고였다. 이것은 단순한 차 한 잔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투투 돈봉디리 영수 씨는 말을 잊지 못하고 울컥했다. 영숙 씨는 그의 눈물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르신, 저도 고마워요. 어르신께서 제 정원을 돌봐주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어르신보다 먼저 삶의 온기를 찾아 나섰지만
어르신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상처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르신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제가 그 용기를 보며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살아가는 이야기, 고통을 이겨낸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작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따뜻한 차처럼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텅 빈 공간이 없었다. 그 공간은 이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영수 씨는 차를 마시며 창밖의 영숙 씨의 정원을 바라보았다. 정원에는 그가 돌봐주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그는 그 꽃들을 보며 깨달았다.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갇혀 자신의 삶을 시들게 했다. 하지만 영숙 씨는 그 슬픔을 끌어안고 자신과 주변의 삶을 꽃 피웠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녀의 도움으로 자신의 삶에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제야 비로소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 그 시작은 바로 따뜻한 차 한 잔이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눈 이후 김영수 씨와 박영숙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의 만남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서로에게 건넨 진심 어린 초대였고 그 초대를 받아들인 두 사람의 삶은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영수 씨는 더 이상 아침마다 텅 빈 집에서 한숨을 쉬지 않았다. 그의 하루는 영숙 씨의 집 창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는 영숙 씨의 정원에 가서 물을 주고 시든 꽃들을 정리했다. 이제 그의 손은 아내가 남긴 흔적을 어루만지던 손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꾸는 손이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천천히 자라나는 나무와 같았다. 겉보기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듯 보이지만 뿌리는 깊어지고 가지는 튼튼해지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하루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수 씨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즐겨 듣던 라디오 방송을 틀어놓고 함께 들었고, 영숙 씨는 남편이 좋아했던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과거의 추억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다. 영수 씨는 어느 날 영숙 씨에게 말했다. 박 아주머니, 저는 이 아내가 살아있을 때, 아내를 너무 외롭게 했습니다. 저에게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죠. 이제 와서 생각하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네요.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저도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 혼자 낚시하러 가는 걸 좋아했는데 저는 늘 불만이었어요. 나랑은 왜 같이 안 가 하고 투덜거렸죠.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시간은 남편에게 필요한 혼자만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저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의 과거를 보듬어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과 같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들은 과거를 인정하고 그 과거를 교훈 삼아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거창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풍요로워지는 우정, 그리고 그 속에 피어나는 잔잔한 감정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의 작은 기쁨들을 다시금 발견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길거리 음식점에서 순대국밥을 나눠 먹고 오후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었다. 영수 씨는 이제 공원에서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영숙 씨와 함께 앉아 조용히 웃거나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영수 씨는 영숙 씨의 집으로 우산을 들고 찾아갔다. 영숙 씨는 그가 오는 것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들은 함께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어르신, 예전에는 비가 오면 왠지 모르게 슬펐어요. 빗소리가 제 마음속 울음소리 같았죠. 영숙 씨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랬습니다. 비가 오면 아내가 생각났거든요. 아내가 비 오는 날을 참 좋아했는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비 오는 날 함께 산책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너 영수 씨는 말을 잊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영숙 씨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해졌다. 어르신, 괜찮아요. 우리 이제 같이 비를 맞을 수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영수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그는 그녀의 말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비 오는 날의 슬픔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함께 비를 맞고 함께 그 비를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고 그 과거 위에 새로운 삶을 쌓아 올렸다. 영수 씨는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쓰던 컵을 여전히 찬장에 놓아두었고 아내가 즐겨 앉던 소파에 앉아 영숙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숙 씨도 남편의 사진을 거실에 그대로 두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과거를 포용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다.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영수 씨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영숙 씨의 정원에 어떤 새로운 꽃이 피었을지 기대했다. 영숙 씨는 영수 씨가 자신을 위해 고쳐준 문고리를 보며 그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에게 힘을 주며 삶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걷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작은 난로와 같았다. 그 난로의 온기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막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지켜주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희망의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그 꽃은 바로 사랑이었다.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계절은 변함없이 찾아왔다. 하지만 김영수 씨와 박영숙 씨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의 새로운 리듬을 찾아냈다. 아침이면 영수 씨가 먼저 일어나 영숙 씨의 마당을 쓸고 영숙 씨는 따뜻한 커피를 내와 그에게 건넸다. 오후에는 함께 시장을 보고 해질 역에는 나란히 앉아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아픈 과거에 대한 회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주었다. 그들은 마치 퍼즐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것처럼 서로에게 완벽하게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봄날 오후, 영수 씨는 영숙 씨의 정원에 낡은 벤치 하나를 가져다 놓았다. 벤치는 영수 씨가 직접 칠하고 수리한 것이었다. 벤치에 앉아 영숙 씨의 정원을 바라보며 그는 아내와 함께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들 옆에 이제는 영숙 씨와 함께할 새로운 순간들을 그려보았다. 영숙 씨는 그에게 다가와 벤치에 앉았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꽃을 바라보았다. 영숙 씨는 예쁜 꽃을 하나 꺾어 영수 씨의 셔츠 주머니에 꽂아주었다. 어르신, 이 꽃은 영원한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대요. 영수 씨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들은 함께 정원을 가꾸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갔다.
영숙 씨는 남편이 좋아했던 작약꽃을 심었고, 영수 씨는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벚나무를 정원 한쪽에 심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며 그 과거 위에 새로운 추억을 쌓아다 올렸다. 어느 날, 영수 씨는 정원에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자고 제안했다. 이건 우리 둘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천천히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숙 씨는 영수 씨의 제안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은 함께 삽을 들고 나무를 심었다. 그 나무는 그들의 사랑을 담고 그들의 삶과 함께 자라날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거창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걷는 것, 서로의 눈빛을 통해 마음을 읽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영수 씨는 더 이상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영숙 씨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영숙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품고 영수 씨와 함께하는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갔다. 그들의 집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들의 집은 사랑과 온기로 가득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았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새로운 봄을 맞이했다. 영수 씨가 아내에게 하지 못했던 사랑해라는 말은 이제 영숙 씨에게 전하는 작은 미소와 따뜻한 차 한 잔 속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영숙 씨가 남편에게 해주지 못했던 괜찮아 라는 말은 영수 씨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빛 속에 담겨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결말을 맞이했다.